검은 표범처럼 날렵한 무적의 K2 흑표 전차.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공정이 국내에서 진행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독자 개발 전차다. 공격력과 방호력, 기동성까지 세계 어느 전차와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이상적인 전차. 첨단 디지털 추적 시스템으로 적 전차를 찾아 파괴하고 적의 공격을 능동적으로 막아내는 IT 전투력. 장포신과 신형탄 등을 적용하여 획기적으로 강화된 화력. 고출력 소형 파워팩과 현수 및 항법 장치가 보장하는 높은 기동력. 신소재 장갑재와 능동 방어 시스템 등으로 강화된 생존성.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최첨단 무기 체계.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 K2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란경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전차 K2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5분 소개합니다. 먼저 34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각종 화포와 전차 개발을 주도하신 김연배 전 ADD 전차 체계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배입니다. 대한중기공업 시절부터 방위산업에 종사하셨고 현대 로템에서 K2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신 권정원 전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정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K2 전차 개발 단장을 역임하셨던 아주대학교 시스템공학과의 김의환 교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의환입니다.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제목을 좀 많이 갖고 나오셨거든요. 간략하게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오늘 이제 그 프로그램이 그 K2 전차의 개발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모델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이 모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K2 전차의 이제 그 최종 버전에 대한 모델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 개발이 끝나고 그 대외 홍보용, 특히 외국 홍보용.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모델을 갖고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해서 만든 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과정 중에 여기 보시면은 그 첫 번째 모델이 요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크리스탈 모델인데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이름이 XK2로 돼 있습니다. 이제 개발하기 전에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즉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라고 그래가지고 상세 설계를 완성했을 때 그때 기념으로 만든 그 형상의 전차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시제품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시제가 나왔을 때 그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모시고 대국민 공표를 하는 그런 시기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게 2007년인데요. 그때 이제 만든 기념품으로 이제 K2 전차가 요게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안에 전차의 모양이 이제 3가지가 들어 있는데 실제 주행하면서 사격하는 장면, 그 다음에 전차의 기본 모형, 그 다음에 전차가 그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K2 전차가 이렇게 하얗게 색칠해서 보이는 전차가 있습니다. 색을 칠한 게 아니고 그 이제 그 서리가 낀 그런 모양인데 저온 시험 때문에 그 전차의 모형이 이게 대표적인 아름다운 모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수고의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크리스탈 모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스케일 모델 가지고는 이제 필요하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냥 주석 잔처럼 보이지만 또 굉장히 네. 또 어떤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또 그런 잔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요. 이제 오늘 주제인 이제 K2 전차 흑표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편집장님. 예. 이제 우리 흑표는 흔히 3.5세대급을 대표하는 전차다라고 이렇게 불리거든요. 예, 그렇죠. 이 전차 개발 첫 시간에 이제 소개 이제 그런 말씀 대략 정리해 주셨는데 세계 전차 역사에서 이제 3.5세대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의미 그리고 이제 흑표와 더불어서 이 동시대에 있었던 대표 전차들은 어떤 것이 좀 있었나요? 예. 3.5세대 전차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3세대 전차를 개량한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3세대가 나올 때까지는 냉전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 동서 진영, 양진영에서 앞다퉈서 전차를 개량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차들을 개발하고 그랬는데 냉전이 끝나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기존의 전차들을 그냥 계속 쓰자니까 또 발전하는 기술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온 방향이 이제 기존의 3세대 전차들을 개량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능 향상을 이루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3.5세대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3.5세대 전차가 이제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미국의 M1A2, 그 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드 2 A6랑 A7 같은 그런 전차들인데요. 결국은 이 전차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3세대 전차의 특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1500마력 이상의 파워팩이라든가 뭐 120mm 활강포, 복합장갑, 뭐 컴퓨터화된 사통장치, 뭐 아주 발달된 야간 추지 장치 등등. 그래서 기본 개념적으로 3세대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뭐 들어가는 기술 자체가 많이 발달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3세대엔 없던 네트워크 개념에 의한 전장 관리 체계를 도입한 데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세대까지는 뭐 명령 주고받으려면 무전기 잡고 소리 치고 들어야 되고 또 내가 어딘지 보려면은 지도 딱 펼쳐보고 나침반 보고 그런 식으로 정말 원시적으로 해야 했지만 3.5세대부터는 딱 모니터 보면서 딱 거기에 있는 지도 내비게이션 보면서 나 여기 있구나, 아군도 여기 있구나 알고 있고 또 정보도 실시간으로 메시지로 다 오고 문자로 오고 또 나도 이제 문자로 보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게 그 이전 세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획기적으로 빨라진 거죠. 예. 그러니까 3세대와 3.5세대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 다르게 그렇죠. IT 네트워크가 이제 등장을 해서 스마트화 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적잖은 자료에서요. 표에 관련된 얘기를 보다 보면 최강이라는 얘기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식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요. 한번 비교 분석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현재 주력 전차를 비롯해서요. 지금 전차 강국들이 갖고 있는 최신의 전차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우리 이제 K2 흑표의 전력을 좀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질문 이제 두 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배 부장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보니까 세계 최강 전차의 순위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1위에서 10위까지 이렇게 정해놨는데 근데 저는 화력이나 기동력, 생존성 측면에서 볼 때 이 상위 전차들과 우리 K2 흑표전은 대등한 전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그들 전차보다도 더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랭킹은 지금 4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걸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권정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차는 기본적으로 잘 달려야 되는 그런 기동 성능과 그 또 하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생존성
또는 적을 파괴시켜야 되는 그런 화력, 또 지휘통신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잘 결합된 전차가 기본 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K2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방금 전 김영배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를 저도 이제 충분히 비교를 해봤는데요. K2가 가장 효율적으로 통합된 전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의 MR-82 SEP나 독일의 레오파드 2 ACX 버전, 그럼 이스라엘의 메리카바 4 버전 등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그 전차보다 우리 K2가 늦게 개발되었고 그 얘기는 최신 기술이 접목된 전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가 김배 부장님이나 김현 박사님하고 똑같이 우리가 K2 전차가 우리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자식이 정말 제일 잘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 계신 전부 패널께 여쭤봐도 이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이제 좀 동감을 좀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 예. 이제 K2 개발과 이제 배치가요. 이제 우리 군의 이제 기갑 전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K2 전차 배치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면에서 기갑 전력에 큰 영향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K2 전차 개별 성능을 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지금 조금 전에 김현 부장님 1등을 레오파드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개발된 무기 체계와 또 저희 같은 후발국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 성능이 같다 하더라도 보는 시각이 좀 편향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걸 보면은 전혀 저희 전차가 그런 레오파드나 미국 전차에 비해서 밀릴 게 없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무기 체계의 능력으로 봐서도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최상의 어떤 무기 체계를 장비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기존에 있던 K1, A1이나 이런 전차들보다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더 우수한 전투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 편집장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전쟁 추세가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수행이 됩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특히 전쟁 수행의 어떤 전장 운영 개념이 네트워크 중심전 하에서 고성 입체 기동전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중심전이라는 것은 적의 위협을 탐지하고 그다음에 빨리 결심하고 통제해서 적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 순환 고리를 아주 신속하게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K2 전차에는 전장 관리 체계를 해가지고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단독으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내가 같이 전투에 참여하는 우리 인접 전차의 어떤 위치라든가 인접 전차의 능력과 또 적의 상황과 이런 것을 동시에 다 그렇게 보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상태니까 기갑 전력이 월등하게 향상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은 전차 하나 나오면은 말하자면 기존의 성능이 조금 덜한 전차보다도 대수를 조금 더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적인 그런 측면이나 또 병사들의 어떤 전장에 임하는 자신감과 또 자부심 이런 것도 전장에서는 굉장히 놓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갑 전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K2 개발 자체가 기갑 전력 단순하게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어떤 자신감, 사기까지도 진작시킬 수 있는 중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시는데요. 자, 그렇다 한다면 권 전무님, 예. 이제 이 K2 개발이 이제 우리 방위 산업의 전반에 걸쳐 역사를 좀 훑어볼 때도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 기술진과 업체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K2를 통해서 완전한 전차 분야의 기술 독립을 했다 하는 이런 점을 좀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탱크 획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단 노력을 했었고 필요성을 느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기술이 없던 시절에 우리 스스로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어불성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방송이 됐었습니다마는 1976년도에 우리 미국으로부터 구형 M48 전차를 도입을 하고 그 개조 키트를 도입해서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어떤 전차를 만지고 하는 그런 생산 기술 측면을 우리가 어떤 배워온 적이 있었고, 약 10년 후인 87년도에 우리 K1 전차라는 거를 일단 개발했을 때 우리가 설계에 참여했었고 우리가 제작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 약 또 10년 후에 K1A1 성능 개량을 일단 우리 스스로 했지만은 여전히 K1이나 K1A1은 그 기술을 도입한 그런 흔적이 남아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유지 보수한다든지 성능 개량한다든지 대회 판매할 때는 역시 꼬리를 붙어 다니는 제약을 따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K2는 우리 스스로 일단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성능 개량을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우리 해외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아주 우수한 기술 인력이 좀 쌓이게 됐었고, 또 하나는 노하우가 쌓였었습니다. 뭐 지상 장비를 개발해 보신 분이는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전차가 그 지상 장비 중에서 가장 체계 결합이나 체계 설계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좁은 공간에 아주 고성능의 장비를 통합해서 성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체계 설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체계 설계를 우리 스스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굉장한 큰 자부심이 있게 됐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인력이 쌓였습니다. 또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그럼 그 인력과 노하우들은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기술과 노하우가 사당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활용되면서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K2의 재원과 특징에 대해서 부문별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K2의 공격력, 그 중에서도 파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김 교수님, 지금 앞에 이제 지금 K2 모형을 좀 갖고 계신데요. K2 흑표 전차의 경우 지금 120mm 55 구경장의 장포성 활강포를 지금 이제 주포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포의 개념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우리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이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 K2의 주포가 어떤 사양과 위력을 가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 K2 전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주포가 달려 있는데, 이게 120mm 활강포에 55구경장이라는 그 포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독일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 포예요. 독일도 개발해서 쓰고 있고 지들도 이걸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왜 장포신이어야 되고 120mm여야 되느냐, 뭐 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해요. 결국 뭐냐면은 공격한 능력을 증대한다는 뜻은 이 포로부터 발사되는 탄이 갖는 에너지 또는 사거리,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주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를 얘기할 때는 항상 포와 포탄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무장 체계로서의 주포와 탄약은 또 근본적으로 또 뭐가 틀리냐면은 이 야포 이런 거와 달리 포인트 타겟을 지향을 해요. 포인트 타겟이라면 뭐냐면은 그 특정 사거리 내에 들어서 어떤 그 점을 표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렇게 에어리얼 타겟이라 그래갖고 지역에다 이렇게 탄을 쏟아부어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만은 이 주포는 이 전차 주포는 포인트 타겟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정확도라는 게 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1km 밖에 있는 물체의 한 30cm 정도를 맞추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도의 관점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에너지라는 거에 보면 그 포구 에너지라 그러는데, 포가 멀리 정확하게 가려면 포구 에너지가 커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K1, A1에 사용된 주포는 120mm 8광포이지만 44구경장입니다. 구경장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포의 구경에다가 구경장을 곱하면은 포신의 길이가 돼요. 그러니까 구경장이 길다는 뜻은 그만큼 포가 길어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K1, A1의 44구경장에서 이 K2의 155구경장이면 11구경장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mm 곱하기 11 하면 이 포가 얼마나 더 길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만들면 만들수록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이제 기술적 한계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명중률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포가 이렇게 흔들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을 많이 내려다 보니까 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튜브가 길면 여기서 폭약이 추진제가 터져서 포를 쭉 포탄을 밀어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에너지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1, A1의 그 120mm 주포 대비 여기 K2로 하면은 우리 보통 이제 에너지 양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한 9메가 수준에서 12 내지 13메가 수준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거의 이론적 한계에 와 있는 포구 속도예요. 주포의 고체 추진제를 사용해서 가장 빨리 날릴 수 있는 속도. 그럼 이제 이론적 한계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잘 만들어도 폭약이 터져갖고 폭약의 가스가 팽창하는 힘으로 날아가는데 팽창하는 가스의 속도보다 탄이 더 빨리 나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최대한으로 밀 수 있는 속도에 근접한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빠른 거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0mm 갖고 지금 쓰는 그 추진제를 가지고 하면. 그래서 그게 이론적으로 나오는 게 보통 한 13메가줄 되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이제 도달한 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에너지를 표시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면 실제로 탄이 날아가는 속도 뭐 등등 이거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고속, 마하 3.몇 나가는 뭐 그 정도의 탄 이 속도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등대하기 위해서 만든 이게 주포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포신이 길면 길수록 이게 정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껍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벼우면서 이 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 이것도 또한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전차는 내부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포를 발사를 하게 되면은 펑 하고 난 다음에 포가 뒤로 이렇게 갔다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요. 주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TV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매체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일반 야포를 쏘면 이건 뒤에 쭉 갔다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걸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작아서 이게 굉장히 짧은 거리로 나왔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다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굉장히 또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주퇴 복자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 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포열에 대해서 생긴 아까 말씀드린 길이라 등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퇴 복자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포가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미 장치라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탄이 뻥 뜯어 추진제가 터지면은 엄청난 양의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 압력을 견딜 수 있되 어떻게 하면 가볍고 작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만드는가. 인데 거의 이 전차 같은 경우는 특히 뒤에 자동장전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동장전기하고 이게 잘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코오디네이션이 돼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게 굉장히 그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니까 저 쇠파이프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보면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포가 돼요. 네. 한 가지 더 이제 주포에 네.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제 K2 이제 주포가 상당히 다양한 포탄을 이제 포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설명 좀 계속해서 해주시죠. 그 전차포가 갖고 있는 탄은 기본적으로 보면 두 가지 탄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 에너지 탄이고 하나는 화학 에너지 탄이라 그러는데요. 운동 에너지 탄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2분의 1 MV 제곱. 그 많이 이제 공학 가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요. 그 탄의 그 중량 M 곱하기 속도 V의 제곱 이렇게 돼서 속도가 빠를수록 그 탄이 에너지가 하는 게 커져요. 그러니까 아까 장포신 말씀드린 것도 그 탄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13메가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탄이 갖고 날아가는 에너지가 13메가줄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렇게 해서 그 운동 에너지로 그냥 이렇게 충격을 줘서 부시는 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적 전차를 공격할 때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적 전차도 장갑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갑을 뚫고 갈 수 있는 걸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선 부시는 게 제일 관통이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 운동 에너지 탄의 특성은 뭐냐면 화살을 보면 화살이 길면서 굉장히 가늘죠. 근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뭉툭하면서 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기술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화살같이 가늘게 길게 만들면 이게 뚫고 들어가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모래 더미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권총을 쏘면은 권총 알이 짧고 뭉툭하지 않습니까? 통과를 못 하는데 화살을 쏘면 통과를 해요. 그런 원리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에어리얼 그 에너지 덴시티라고 그러는데 단면이 작으면서 큰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은 단면 적당 갖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이게 어딜 뚫고 들어가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차를 공격하는데 최 좋은 수단이고요. 근데 히트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탄 안에 폭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 폭약이 들어 있는 탄을 쏴서 타겟에 가면 타겟을 맞아 갖고 타겟에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인마살상, 뭐 견고 표적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리가 두 번이 나요. 발사 그러면서 뻥 하고 날아갈 때 한 번 나고 날아가서 딱 맞았을 때 한 번 소리가 뻥 터지는 소리가 한 번 나고 해서 그거는 주로 파편, 포갑, 그때는 열 이런 거를 사용하는 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히트탄은 이 멀티퍼포즈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기능을 하나 더 넣는데 이 핵심 목적은 뭐냐면 전차를 공격하는 수단 중에서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기거든요. 그러니까 헬기의 근접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MP 멀티퍼포즈라 갖고 탄이 헬기 근처를 날아가면 지나가는 순간에 터져 갖고 헬기가 손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 표적이나 이렇게 인마살상용 플러스 헬기의 근접을 방어하는 그런 목적이 직접 마실 수도 있고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한 거 하나.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탄으로서 적 전차를 괴멸하기 위한 건데요. 요거 좀 자랑해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 탄의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놔둬도 좀 떨어지질 않아요.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선진 외국들이 우리의 아까 제가 화살 얘기 말씀드렸습니까? 그 관통자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좀 어떻게 알아볼까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 그런 특수한 기술입니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K2의 파괴력, 공격력이 대단한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파괴력만 이제 강한 것이 아니라 전무님, 이제 어떤 이 K2가 이제 조준하고 또 이제 그 추적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또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흡표 전차의 이 사격 통제 능력 어떤 면에서 어떤 위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K2 전차의 승무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 기존 전차에는 승무원이 4명이 있었는데 K2 전차는 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종수하고 포수 전차장이 있는데요. 그 사격 통제 장치를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말씀드린 포수하고 전차장에게 조준경을 제공하게 되고 또 하나는 조준하는 거를 탄도를 계산하는 탄도 계산기, 또한 그 계산된 값으로 목표를 조준할 수 있는 그 포포탑 구동 장치, 그다음에 포구 감지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격 통제 장치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준경인데요. 그 조준경은 사람으로 말하면 눈입니다. 그래서 잘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기존 거에 비해서 그 낮에 측정하는 그 주간 광학기라든지 그다음에 열상 장치, 그다음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 또 안정화 성능이
굉장히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에 비해서는 더 먼 거리 어떤 그 표적을 더 선명하게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조준하는데 굉장히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됐었고, 그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그 표적을 자동으로 이렇게 탐지하는 기능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자동으로 추적을 해서 한번 딱 클릭을 해놓으면은 그 포가 그거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포수가 어떤 그 숙달이 좀 덜 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명중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두 번째는 그 포프탁 구동 장치인데, 기존에는 그 유압식을 썼었습니다. K1, A1까지. 그런데 K2부터는 이제 전기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정확하고 빨리 어떤 그 목표물에 어떤 포를 그렇게 조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고, 또 하나는 아울러서 안정화를 시켰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탄도 계산기하고 이제 동적 포구 감지기인데요. 탄도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또 하나는 탄도 계산하는 요인 중에서 어떤 현재의 그 대기압이나 한데 온도를 또 입력을 함으로 인해서 더 정확한 탄도를 계산해서 그 탄도 계산기에 따라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포프탁 구조 장치의 명령을 하면은 거기서 움직여서 정확히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격 통제 장치가 우수해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높은 명중률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 부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그 K2의 이제 주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쭉 듣고 있는데요. 흑표 전차에는 주포 이외에도요, 지금 보면 이제 중기관총하고 이제 그 공축 기관총도 장착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차세대 전차이다 보니까 이전과 좀 다른 개념으로 좀 뭔가 좀 차별화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K2 전차에는 요 지금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두 개의 기관총이 있습니다. 저 맨 꼭대기에 있는 김 교수님 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전차장이 운영하는 전차장 기관총이 있고, 앞에서 보면은 그 주포 그 오른쪽에 이게 잘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보이는데 겁니다. 주포와 여기 같은 뻘짝만 축으로 봅니다. 예. 이렇게 움직이는 공축 기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전차장 기관총은 K1, A1과 똑같이 K6 기관총을 쓰고 있고요. 그 공축 기관총은 7.62mm M60 E2-1이라는 기관총을 쓰고 있습니다. 이 M60 E2-1 기관총은 기관총에서 왼쪽으로 이 탄이 피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1, A1 전차는 공축 기관총이 주포의 그 안에서 보면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고, 탄 그 상자, 그러니까 탄을 그 적재하고 있는 탄 상자는 주포의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송대가 주포의 그 크레들 위로 해서 이제 탄이 장전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공축기관총, 특히 공축기관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느 때 공축기관총을 운영하는 거냐 하면은, 전차가 적 진지를 들어갈 때, 저 스풀에 뭐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다. 또는 적 보병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또는 적 경전투 차량이 나타났을 때는 즉각 그 공축기관총으로 사격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축기관총이 분당 한 550발 이상의 발사 속도를 갖고 있는데, 원래 그 M60 E2-1의 기관총의 그 탄의 당김력, 탄을 장전시키는데 들어가는 힘이 한 4kg 정도 그 힘이 요구가 되는데, 우리는 스무스하게 탄이 장전되려면 탄 그 적대대에서 탄 이송기를 거쳐갖고 탄까지 들어가는데 그 당김력을 3kg 정도로 갖고 가야 되겠다 하는 목표로 설계를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시험을 거쳐서 그런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현재 그 K2 전차의 공축기관총 시스템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영상 자료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K2의 방호력과 기동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호 개념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어떤 개념이죠? 예, 전차를 설계하는데 보면은 그 3대 요소, 지금까지 정보통신까지면 4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설계가 어려운 부분이 이 방호 개념을 설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갑은 이게 기본 구조물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 설계를 잘못해 놓으면 그다음에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K1 전차나 K1A1 전차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거기다 이제 그 장갑 방어력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전차를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뜯어내면 구조물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념 설계할 때도 굉장히 아주 진짜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한 건데요. 전차를 위협하는 수단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협 수준이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전차 유도탄이 600mm 아래체 철판을 뚫었다면은 지금은 1000mm. 그다음에 그게 언제 얼마가 될지 몰라요. 뭐 1500 되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전차에 장갑을 늘려야 되느냐. 뜯어서 붙이는데도 문제가 있고 중량도 문제가 있고 해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차가 사용해야 되는 수명 20-30년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 위협의 수준이 바뀌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위협의 방위가 바뀌어요. 옛날 그 우리가 전차 초기에 나타났을 때 전차들은 주로 이 전면을 보고 조우를 해서 전투를 했는데 여러분 요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도시전 뭐 등등 이렇게 테러 뭐 등등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 전쟁들을 보면 전차를 공격하는 게 전차끼리 마주 쏘는 게 아니고 전차를 뭐 옆에서 뒤에서 뭐 위에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 공격하는 건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야포를 쏘면은 야포가 하늘에서 뻥 터져가지고 자탄들이 우수수 이렇게 우박떨어지 떨어져가지고 그게 또 전차 상부를 공격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유도탄도 공격을 하면은 그냥 쭉 날라서 옆에도 꽉 맞는 게 아니고 올라와서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가 위에가 약하니까 위로 떨어져 다이빙 공격을 하고 이 방향을 또 바뀐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내가 방어해야 될 방법이 수준이 계속 바뀌고 있죠. 방향성이 또 바뀌고 있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이 K2 전차의 방어 개념은 기본적으로 교체형 수동 장갑, 그 다음에 능동 장갑, 그 다음에 반응 장갑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에 바뀌어도 계속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즉각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이번에 홍익범 편집장님, 이제 흑표 전차는 이 방호력도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전차의 장갑 파트 부분 소개해 주시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반응 장갑 부분도 같이 좀 넣어서 설명을 좀 주시죠. 일단 주 장갑은 복합 장갑이고요. 복합 장갑은 쉽게 얘기해서 철판을 그대로 만약에 써가지고 방어력을 늘린다 그러면은 두껍게 하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무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뭐 아마 이거를 복합 장갑을 안 쓰고 그냥 철판으로 만들어다 치면은 아마 이 정도 방어력을 갖기 위해서 아마 100톤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진짜 움직이를 못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철판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세라믹이라든가 고무라든가 뭐 기타 등 다른 소재를 써가지고 철판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제 여러 층으로 해서 장갑을 만듭니다. 그래서 적층 장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무게는 크게 안 늘리면서도 방어력은 일반 철판보다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교체 장갑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영어로는 모듈 장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분별로 뭐 나중에 나사만 풀면은 쉽게 뗐다가 다시 붙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파손이 됐다 그러면 현장에서 파손된 부분만 떼가지고 딱 끼우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장갑이 나왔을 때 지금 같으면은 K1만 해도 새로운 장갑이 나오면 그거를 그 창정비를 보낼 때 그때 가서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야전에서 장갑 받아가지고 새로 왔네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거죠. 뭐 타이어 갈듯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반응 장갑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복합 장갑도 굉장히 가벼운 물건은 아닙니다. 부피도 크고. 근데 또
반응 장갑은 거의 타일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또 부분에 따라서는 그런 걸 붙여가지고 무게나 부피를 거의 안 늘리면서도 방어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능동 방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무게와 부피를 안 늘리면서도 위협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기존의 전차와 비교했을 때 큰 무게와 부피 부담을 없이 하면서도 방어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서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제 흑표 전차가 이처럼 이제 특수한 장갑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제 능동 방어라고 하는 첨단 시스템이 이제 장착된 걸로 유명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소프트킬 기능과 하드킬 기능 주로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 개념이 수동 방어와 능동 방어로 나눈다면은 그 수동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적에게 피탐되지 않고, 그러니까 수동 방어의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전에 연막을 한다든가 또는 위장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들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일단 그 피격이 돼서 포탄에 맞았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수동 방어의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구조적으로 구조를 잘 이렇게 재질이라든가 두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잘 해서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어를 하는데, 근데 이게 능동 방어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발사된 적 미사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를 그냥 내가 두드려 맞아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내가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이미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저 미사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개념이 이제 능동 방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교란시켜서 나를 맞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흔히 유도 무기 같은 경우는 적외선 탐지라든가 또 밀리미터 파 탐지라든가 이런 어떤 탐색기를 갖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 탐색기를 교란시킬 수 있도록 적외선 차단, 밀리미터 파 차단, 가시광선 차단, 복합 어떤 연막, 그런 최첨단 연막 차단제를 써서 미사일이 나를 맞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란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을 때 바로 그 미사일을 타격을 해서 나를 맞추지 못하게 중간에 떨어뜨리거나 파괴시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교란시키는 그 방법이 소프트킬이라고 보통 그러고, 직접 맞춰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를 하드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K2의 기동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흑표의 공격력, 또 방호력의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 기동력이 이제 부합이 돼야지 완성이 될 텐데요. 권정원 전무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K2가 잠수함을 해서 물 밑으로 또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예, 네, 이런 측면을 봤었을 때 우리 흑표의 기동력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기동력 하면은 동력 장치, 현수 장치 이런 걸 우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먼저 엔진을 본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K1A1까지 1200마력 엔진을 사용을 했었었는데, 1500마력 엔진을 일단 사용을 함으로써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단 갖추게 됐겠고요. 일단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작전 지역에서 어떤 신속한 이동이라든지, 또 하나는 피탄 확률을 좀 낮춰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장치를 본다 그러면은 좌우 6개씩 일단 우리가 현수 장치가 있게 되는데, ISU라고 해서 암내장형 유기압 현수 장치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합니다. 사용함으로써 일단 차체에 땅의 어떤 굴곡에 관계없이 차체가 안정된 그런 거를 일단 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차를 타고 야지를 주행한다 그러면은, 전차가 저렇게 스무스하게 달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수 장치 때문에 우리가 스무스하게 달릴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기동 간에도 그 어떤 주행의 충격이 포 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함으로써 기동 간에도 정확하게 그 사격을 할 수 있는, 명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갖게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잠수함이라는 얘기 하셨었는데 도하라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전차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1.2m 물은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깊은 곳에서는 어떤 결국은 엔진이 물에 잠기면은 일단 꺼지기 때문에 연소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하 키트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도하 키트 장착할 경우에는 그 4.1m까지 우리가 도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가 되겠죠. 근데 특히요, 이제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현수 장치에 이 고성능 유기압 장치를 도입해서요, 55톤이나 되는 K2가 물을 끓기도 하고, 이렇게 또 엎드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예. 도대체 이 그 흑표의 현수 장치 어떤 특징이 더 있는 건가요? 예. 그 앞에 기동력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현수 장치가 세계에서 이런 기능을 가진 거는 K2밖에 없습니다. 그 프랑스에 일부 이런 기능이 있는데 프랑스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기능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그 전차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앞을 낮출 수도 있고 뒤를 낮출 수도 있고 좌우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유압 장치를 이용해서 일단 그래서 이런 그 기능을 한번 설명한다 그러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그런 지역을 일단 이동할 때는 바닥이 닿으면은 못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자체를 높여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저거한테 일단 내가 노출되기 않으려면 내가 낮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기동을 할 때 일단 낮아서 기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 또 하나는 우리는 산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산 위에서 낮은 지역에 사격할 때는 일단 낮은 각도로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차체 앞을 좀 기울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현 교수가 어떤 그 포 설명할 때 헬기 공격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헬기를 공격하려면은 포를 번쩍 들어야 됩니다. 포를 번쩍 들 수 있도록 전체 설계한다 그러면 전체가 무지무지 커져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뒤를 낮추고 앞을 높이게 된다 그러면 저절로 고하게 올라갈 거니까 하여튼 그런 기능을 우리 현수 장치가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궤도 장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거나 군 생활을 전차를 모르신 분들이 그 궤도가 벗겨져서 궤도를 끼우느라고 고생을 아마 하신 분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최신 기술이었지만 우리 K2에는 궤도 장력을 자동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제 단역컨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벗기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시험기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벗기려고 노력을 일부러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궤도가 벗겨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기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현수장치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이제 K2는 21세기 전차답게요. 이제 고도의 IT를 갖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우선 이제 전차 자체의 제어 능력과 관련된 이 전자 기능들 좀 소개해 주시고요. 이 IT 관련으로 해서 이 K2 자랑할 만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념 연구를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육군이 가질 전차가 이런 기능과 이런 성능 수준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와 제 팀이 그 우리나라 전후방 그 전차 부대를 다 방문을 하게 돼요. 방문을 해서 설문을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차를 만드는 게
그 뭐 기술자라든가 공학자가 재미있다고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용자가 만족해야 되는 장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분들로부터 이 피드백, 즉 실제 야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군단 단위, 아주 대대 단위 막 다니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쭉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때 나온 결과 중에서 이제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동, 그러니까 기동력, 화력, 생존성, 통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딱 분석을 이제 통계적으로 딱 해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제일 아직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은 정보통신 분야예요. 주포가 아무리 세고 잘 달리고 잘 막으면 뭐합니까? 부대를 지휘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보를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구나. 그래서 설계를 일부를 이제 그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지금 현재 K2 전차의 그 정보통신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보통신에 해당되는 거는 뭐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하여간 관련된 요소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술들을 가장 최근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접목을 해갖고 집어넣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은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격 통제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 전투 운영 통제, 그다음에 차량 제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격 통제는 전자광학 기술, 컴퓨터, 계산 뭐 이런 능력을 다 써서 잘 맞추는 데 쓰는 그런 기술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 통제는 요게 이제 그 전차를 지휘하고 그다음에 전차의 그 상태를 파악을 하고 뭐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운영 통제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거를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옛날에는 이게 그 무전기를 가지고 보이스 통신하던 것이 지금은 FM 통신 플러스 고속 무선 통신 체계라는 게 별도로 지금 개발돼서 들어가 있어요. 이 고속 무선 통신 체계는 뭐냐면은 각 전차마다 자기가 보유한 정보, 자기가 획득한 정보 이것을 바로 주변 전차한테 뿌려줘요.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히 공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적전차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제 무전기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옆 전차한테 탁 되면은 저절로 탁 뜹니다. 표면에, 이 화면에. 그래서 적전차가 어디가 있구나.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화면을 딱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차장도 이 조종수한테 뭐 어디 가라 저리 가라 뭐 헐퍼리 없이 탁탁탁탁 찍어주면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 웨이포인트가 딱 생겨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가 계속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형 지물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고 아군 전차의 나의 소대원은 어디에 있고 중대장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화생방 상황은 지금 어떻고 화생방이 어디서 터졌는데 지금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종합적인 전장 정보가 이 운영 통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차량 통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권정원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세를 제어한다든가 차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이 또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정보들이 그 단독으로 단차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단차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소대 단위로 공유가 되고 소대 단위가 중대 단위로 다시 또 위에 올라가서 공유가 되고 중대 단위가 또 대대 단위까지 또 이렇게 공유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이렇게 하나의 피라미드 형태로 딱 구성이 되죠. 근데 대대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C4I 체계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전술망에 연결돼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중전력이 공중에서 보고 이렇게 서베일런스를 했더니 적전차가 어디쯤에서 몇 킬로 바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쭈르르륵 내려와 가지고 단차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장은 이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뻔찌가 센 주포를 갖고 있든지 잘 달리든지 혼자서 고립무원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모르면 참 난감하겠죠. 그런 걸 해결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표적 정보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자동으로 이렇게 서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갖고 전차장 조준경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 360도를 경계를 하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 여기 이쪽부터 왼쪽 몇 도부터 오른쪽 몇 도까지를 경계해라 그러면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의 징후가 나타나면은 바로 화면에 떠서 하고 이거는 무엇일 가능성이 있다. 추락이다, 전차다 이런 것까지 줄 수 있는 자동 탐지 능력. 뭐 이러한 것들의
그 로 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장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일 큰 것은 내가 앉아 있으나 이 현대의 이 전자 정보 통신 이런 기술에 의해서 전장을 이렇게 보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마 굉장히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5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K2가 있기까지 기본적인 공격력부터 시작해서 IT 중요성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21세기형 첨단 전차 K2. 그 화려하고 막강한 전력을 갖추기까지 어떤 도전과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다음 이 시간엔 좀 더 뜨거운 논쟁과 함께 K2 개발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